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혼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평소와 동일한 개념이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막둥이를 많이 부르지는 않겠죠. 근데 요즘 오프 공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오프 공간에서 호흡을 하면서 거기 이제 익숙해져 계신 분들은 혼자 인강을 통해서 보실 때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모니터를 정확하게 보시고 함께 호흡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은 금융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면 116페이지 가볼까요? 자, 우리 교재는 116페이지로 갑니다. 116페이지 가시면 제목이 부동산 금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글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부동산 금융을 쭉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보고 계신 그 내용이 시험 문제입니다. 금융이라는 단어는 자금, 융통을 줄여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융통이 뭐죠? 우리가 흔히 있는 표현을 쓰죠. 어른들이 돈을 빌린다라는 말을 융통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융통이라는 말은 돈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갑돌이 호주머니에서 얼돌이 호주머니로 돈이 움직이는 것이 융통이죠. 줄여서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 그러는데요. 우리 쉽게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 몰라도 괜찮아요. 자, 금융 그러면 금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자, 막둥이 집중해 보세요. 금융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다? 은행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돈의 조달. 이것을 금융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돈을 빌리는 걸까? 자,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커스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든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이든 수업을 듣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했습니까? 카드를 사용했습니까? 이게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현금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매매 행위를 한 거예요. 만일 온라인에서 학습하시는 분이 해커스에다가 현금을 줬다는 얘기는 그 대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죠. 교환을 했다는 거죠. 교환. 자, 그런데 만약 카드를 사용했다고 전제해 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카드로서 해커스에다가 자금을 결제했다면, 이 수업료를 결제했다면 실제 이 수업료는 누가 지급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급한 게 아닙니다. 카드사가 해커스에게 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카드사에게 뭘 한 거죠? 돈을 빌린 거죠. 그 행위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걷는 그 행위가 금융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지금 카드를 사용한 겁니까? 수강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럼 수강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건 수강료 금융. 그럼 정의 한번 해볼까요? 수강료 금융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수강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여러분들은 피자 먹고 카드 사용한 적 있죠? 그럼 피자를 먹고 카드를 긁었다는 것은 그런 피자 금융. 소주를 마시고 카드를 사용하면 소주 금융. 그래서 무수히 많이 정리될 수 있는 건데, 아니 당연히 존재하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비 금융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피자 금융도 아니고 소비 금융도 아니고 우리 시험은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럼 부동산 금융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게 부동산 금융이죠. 그럼 부동산 금융이 시험에 나왔다. 부동산 금융의 정의가 시험에 나왔다. 자, 보세요. 부동산 금융의 정의가 우리 시험에 5번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동일하게 표현해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매번 표현을 바꿔요. 그러나 키워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죠. 부동산 금융이 옳은 지문이다. 그럼 첫 번째 키는요, 부동산. 두 번째는 자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부동산 금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1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그럼 참고로 한번 쭉 보시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이 금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10년간 출제 내용들을 한번 전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기출문제 내역들을 보여드릴 때 내용을 먼저 좀 잘 보세요.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출제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해요. 출제 범위가 넓다는 것은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금융에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을 빌리는 자,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를 차입자, 빌려주는 자를 대출자라 그래요. 자, 여기서 대출자라는 용어를 한번 보세요. 실제 여러분 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자,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차입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대출자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계신 분은 돈을 빌릴 때 대체로 대출자라든지 서류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출이라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자와 대출자를 막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구분하세요. 돈을 빌리는 자는 차입자고 빌려주는 자는 대출자입니다. 이거 바꾸어 쓰면 틀립니다. 시험 문제. 대출자, 차입자. 그럼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금융에서는 항상 이 두 사람이 존재해야죠. 돈을 빌리는 자는 일반 대중들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는 은행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꼭 은행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리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다면 서울까지 와서 사인을 하고 번거롭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업무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은행을 찾아가서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거지만 실제로 따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택구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또한 법조문이고 암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출제 빈도수를 보니까 10년 기준 2번 나왔죠. 턴이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버릴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시험 문제죠. 하나로 빠뜨릴 게 없습니다. 금융은 돈을 빌린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봐요. 그게 LTV, DTI고요. 그럼 두 번째 빌렸으니까 이제 갚아야죠. 상환 방법. 그리고 유동화와 MBS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유동화라는 개념은 할 겁니다. 유동화가 어떤 건지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법조문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데 31회 시험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놓을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냥 출제될 거라는 얘기죠. 프로젝트 금융도 우리 시험에서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올해 이 부분, 그래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로 가시면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인데 그 전에 117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7페이지를 보시면 큰 2분의 1번 대출 이자율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그죠?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금리가 뭘까요? 금리. 응? 금리는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금리 그래요. 그럼 금리와 이자율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금리와 이자율은 동의어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금리의 개념. 금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다라고 정해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외환 위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 10대, 20대 분들은 외환 위기라는 걸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서 구경했던 거고요. 외환 위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은행 금리는, 은행 이자율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10%라고 전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기본적으로 10%, 어떨 때는 한 12%, 10%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은행 이자율이 10%였는데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에는 1% 정도를 준다는 거죠. 한 1.23 정도를 좀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10%를 주던 것을 왜 지금은 1.23%밖에 안 줄까요? 돈의 가치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돈의 가치가 업됐다는 걸까요? 다운됐다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돈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데 문제는요. 이게 글로벌 경제다 보니까 미국 경제하고도 관련되고 세계 경제하고도 관계되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들이 여의치 않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소비가 더욱더 위축되겠죠. 그러면 경기는 더욱더 안 좋아질 거니까 정부가 선행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럼 정부가 여기서 금리를 낮춘 이유는 경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낮춘 건데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문제를 가져오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데 금리를 올리자니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은 늘 그것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제해봐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가치 개념을 정리했죠. 현재 100만 원,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 100만 원. 어떤 100만 원의 가치가 제일 크다고요? 현재 가치요. 현재 100만 원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그것을 이자율로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다운되면 이자율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적게 줘도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자율이고 금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게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강의하는 사람이 매번 학원을 옮기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아주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가 터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94 마스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수업 2시간, 3시간을 진행하는 게. 근데 요새는 어떠냐 그러면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호흡이 상당히 가파른 경우도 있어요. 이상합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호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이자율. 자, 동의어라 그랬습니다. 자, 금리와 이자율만 동의어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이자율, 할인율 모두가 다 동의어들입니다. 동의어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종류에서 금리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딱 관계되는 개념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리와 복리인데 물론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단리와 복리는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단리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용을 읽어서는 단리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죠.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전제해 볼게요. 계산의 편의상 이자율은 10%라고 전제합시다. 이자율이 10%인 상태에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대가로 연리 이자를 얼마를 받는다는 겁니까? 10만 원 받는 거죠. 또 1년이 지나면요. 또 1년 동안 10만 원 받는 거고 이렇게. 자, 이게 단리라는 얘기죠. 투자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 이게 단리. 그럼 복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100을 투자했다 그죠? 100을 투자했으니까 이자 10만 원 주기로 해서 10% 주기로 했으니까 연리 1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죠. 자, 그런데 자세히 잘 보세요. 요렇게 발생한 요 이자는 또다시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10%니까 1 되겠죠. 100 투자에 대해서 이자 10% 10만 원 생길 것이고 이자 10만 원에 대해서 또 10%만큼의 이자가 또 생긴다는 거죠. 요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10%만큼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0.1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 따라서 복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방식이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리가 좋죠. 그럼 다시 표현을 바꾸면 복리 상품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 상품은 복리입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복리가 적용되는 건지. 보험 상품은 말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야 복리가 적용되지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복리 적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부가 이렇게 가끔 나오죠. 정부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복리 상품들을 만듭니다. 근데 기간을 잘 보세요.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불입하는 금액도 딱 정해놓고 기간도 딱 정해놓는 거죠. 만약 복리 상품을 10년, 20년 가져가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니까 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 부담이 크죠. 아, 단리와 복리라는 게 어떤 건지 자, 그림을 통해서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단리는 1,500만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해요. 이자율 10% 주기로 했죠. 이렇게 10% 곱하기 5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1은 어디서 왔다고요? 항상 기준이라 그랬죠. 1,0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1,500이 나온 거죠.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과정을 보세요. 상황이 달라지죠.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 같죠? 1 플러스 R의 N승.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다 복리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리, 복리 개념 하나 설정했고요. 자, 다음. 그러니까 단리, 복리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면 지문 하나로 나오는 거죠. 단리와 복리의 정의 또는 우리 시험 범위 내에 개론 시험 범위 내에 어떤 이자율 하나를 제시해 놓고 이거는 단리다, 복리다 이런 식 형태로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 잘 봅시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대출금리인데 2020년 12월 현재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대출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모두 다 핸드폰 올리세요. 자, 핸드폰 열으세요. 인터넷 들어가세요. 인터넷 들어갔습니까? 자, 거기서 기준금리라고 쳐서 오늘 날짜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를 확인하세요. 기준금리는 매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2020년 12월 12월 달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곧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1월 달 금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0.5% 되어 있죠. 대한민국에서 대출 금리를 이 방식으로 정한 이후에 가장 저금리입니다. 0.5%까지 내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의 대출 금리가 아주 초저금리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죠.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돈들을 빌려서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부는 이 돈들이 좀 소비 경제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소비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들이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과열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데 한국은행장이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 시장의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소비 시장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보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CD가 뭡니까? 코픽스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우리는 단지 CD와 코픽스를 기억하면 되죠. 구태 우리말로 양도성 예금 정서 이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CD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코스트 오브 펀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지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고 신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글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영어식 표현은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CD하고 코픽스만 기억해 놓으시죠. 자, 상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제 CD라는 거,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개념만 잠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최소한 2, 3일 또는 3, 4일에 한 번 정도 뉴스 시간에 CD라는 용어가 꼭 튀어나올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양도성 예금증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은행을 할게요. 자, 우리 막둥이가 이제 은행을 찾아와서 CD를 사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은행은 CD를 사간 우리 막둥이에게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럼 과정을 다시 봅시다. 우리 막둥이가 은행을 찾아와서 1억을 주고 우리 막둥이 자리가 여기에요. 자, 1억을 주고 CD 1억짜리를 사간 거예요. 대신 은행에서는 앞으로 막둥이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죠? 통장을 주죠. 여기는 정서를 줍니다. 상품권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세로가 조금 더 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CD를 주면서 하는 말이니까 은행에 돈을 주면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정서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특징이 그 정서를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양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통장을 받으면 이 통장을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CD는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 CD를 양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표를 거래할 때는 뒤에 이름을 쓰죠. 대서를 하는데 CD는
배서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막둥이가 1억짜리 CD를 샀는데 이걸 다시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CD를 사는 사람은 CD를 사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은행을 찾아와서 사면 되죠. 은행을 찾아와서 CD를 사면 될 텐데 은행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CD를 가지고 있는 막둥이에게 CD를 산다?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막둥이는 1억짜리 CD를 1억에 팔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1억 2천에 1억 5천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CD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융통이 되겠죠. 계속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팔아먹을 수 있음과 동시에 배선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CD가 누군가에게 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가 은행을 찾아온 거야. CD를 주면서 돈 돌려주세요. 그럼 은행은 CD를 받고 그 CD 금액만큼 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보세요. 최초에 CD를 사간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CD를 가지고 온 사람,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는 누가 어떤 용도로 CD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과 동시에 알 필요도 없는 특정한 특이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용도가 뭘까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즉 자금 세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한때 폐지가 됐다가 다시 되살아난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CD라고 하는 것이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거죠. 만일에 CD가 없었더라면 지하 경제에 묻혀 있어야 되는 이 자금이 CD로 인해서 실물 경제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하 경제에 있는 것보다는 실제 실물 경제로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하에 자금 세탁이라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CD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CD라는 상품, 이런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왜 CD를 발행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은행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금을 조달해 올 목적으로 CD를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CD를 안 사겠답니다. 그럼 CD를 안 사겠다면 은행은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이 CD를 사시는 분에게 이자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D 투자를 유도하겠죠. 그러면 은행은 높은 이자를 주면서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와서 이 돈을 차입자들에게 대출할 때 고스란히 CD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CD 이자율만큼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은행이 자금이 필요해서 금리를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조달해온 돈을 가지고 차입자들에게 대출할 때 높은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은행 측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은행을 바라보는 거죠. 은행의 도덕적 해이 아니냐. 쉽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자율을 높여놓고 그러면 그 이자율의 일정 부분은 은행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이자율에 반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차입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픽스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코픽스라는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질 시기에는 코픽스가 시험 지문에 한번 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놓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문제 보여드릴 때 그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표현을 잘 봐주세요.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2번, 3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변하든 가상금리가 변하든 무엇인가는 변해야 된다는 뜻인데 무엇이 변해서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방식일까요? 자, 질문 다시 갑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친다 그랬죠. 근데 이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라고 변한다고요. 그럼 기준금리가 변하든 가상금리가 변하든 변해야 대출금리가 변하겠죠.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이 변해서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방식일까요?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잘 틀립니다. 자, 왜 자꾸 틀리느냐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그런가 봐요. 기준 딱 이렇게 말하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건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동일한 은행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으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적용받는 기준금리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물론 기준금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동결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상금리는 봅시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은행에 동일한 금액의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우리 개개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다 달라요. 누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가장 높을까요? 우리 막둥이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가장 높아요. 왜 막둥이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가장 높을까요? 신용 상태가 제일 안 좋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인간적 신용이 아니죠. 인간적인 신용이 아니라 경제적 신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지금 하는 재산, 막둥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이니까 본인의 신용도는 없죠. 자, 따라서 가상금리는 차입자마다 달라지고 대신에 한번 결정이 되면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하다. 그렇다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제일 높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 직장을 퇴사하기 직전. 이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퇴사하기 직전이라는 얘기는 나의 연봉이 제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신용이 제일 좋은 상태죠. 그럼 대출을 받는다면 언제 받는 게 좋으냐? 예,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그러니까 회사를 딱 퇴사를 하고 나면 신용 상태가 다운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가상금리입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구경해 보는 거예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4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공통점은 물론 당연히 시험 문제죠. 공통점은 은행 측 입장에서 볼 때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그 기간 동안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은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해야죠. 또는 투제출을 보세요. 차입자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든지 연체 실적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차입자의 신용이 안 좋은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거죠. 자, 추가로 용어 두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대체로 금리를 올리면 다른 시중은행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A라는 은행이 돈이 필요해요.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국민은행이라고요. 그럼 A라고 하는 은행이 돈이 필요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없다? 답은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시중은행 간에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때 시중은행들이, 그럼 은행들의 일이라는 게 뭐죠?
은행의 일이라는 것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게 은행의 일인데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빌려주는 자가 불리하죠. 왠지 아시겠죠? 국민은행이 갑돌이한테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은행한테 받는 이자율이 낮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중은행 간에는 단기 대차만 하지 오랜 시간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은행이 A라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요 이자를 콜금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름을 콜금리라고 부른 거예요. 자, A은행에서 국민은행한테 연락한 거죠.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콜. 그러니까 국민은행 그럼 너 이자 0.5% 부담해야 돼. 콜 해서 콜금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국민은행이 이 이자율을 높여버린 거죠. 콜금리를 인상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A은행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럼 그 돈을 차입자들에게 빌려줄 때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콜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인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어 하나만 더 보세요. 지급준비율 인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투자자죠. 예금주 이런 말을 쓰는데, 자, 갑돌이라는 투자자가 을돌이라는 투자자가 국민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은 이 돈을 모아서 또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받을 때는 3%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급할 때는 1%만 지급하는 거죠. 따라서 예대금리, 예금과 대출, 예대금리의 그 차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은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편하죠. 누군가한테는 돈을 빌려오고 누군가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한테는 이자 많이 받고 빌려온 사람한테는 이자 적게 주고, 그래서 그 차이 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국민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일부는 금고안에 보관하고 나머지 돈을 대출하는 게 유리할까요? 전액 다 대출하는 게 유리할까요? 전액 대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전액 대출을 한 상태에서 얼토리가 내 돈 주세요라고 하면 국민은행 줄 돈이 없죠. 그럼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게 뭐냐? 투자자가 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그 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그 돈을 취급준비금, 그 비율을 취급준비율 그럽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지준율. 근데 이 지준율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시험 가는 관계없어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 용어들은 알아두세요. 왜? 뉴스나 신문에서 늘 나오는 얘기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준율을 높이면 그럼 시중은행들은 그 비율만큼 한국은행에다가 맡겨놔야 돼요. 한국은행에다가.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높이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한국은행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시중에 돈의 공급 상태가 어때요? 부족해지겠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됐으니까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지준율이 인상되더라도 대출금리는 인상된다. 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지문 하나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 고객들에게 컨설팅 하기에도 유용하시겠죠. 자, 문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유수를 보니까 추담대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걸 줄여서 주담대라 그래요.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서 주담대. 근데 우리나라 주담대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이자율을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다. 그죠? 정확합니다. CD 자리에 코픽스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예. 따라서 CD가 들어가든 코픽스가 들어가든 CD 연이어서 동시에 CD나 코픽스의 연동에서 주담대를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이다. 3번 CD가 상승하거나 코픽스가 상승하면 CD나 코픽스가 기준금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기준금리가 상승했으니까 대출금리 당연히 상승해야죠. 자, 4번.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25회 출제되었던 이유가 그 25회 출제되는 그 해에 코픽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 도입된 첫 해에 이제 코픽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시험에서 언급을 한 거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부동산 금융 첫 번째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두 가지 개념요. 단리와 복리라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